안녕하십니까. 더더운 수학 목동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최재호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019 이번 시험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기말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험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프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어떤 정보까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갔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범위입니다. 당연히 2차 함수까지 중간고사에서 공부를 했으니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서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번 시험 범위였고요.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에서 시험 결과를 아마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여러 고민을 하셨나 봐요. 학교 프린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학교 프린트가 어떤 것이냐,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시험을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시험 범위인 4단원 중에서 저는 경우의 수와 행렬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수가 많은 단원이다.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올지 사실 확언할 수는 없다. 경우의 수는 실수할 수가 있는 단원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남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 거죠.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렬은 이전에 교육과정이 없었던 내용이죠.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있었다가 이번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도 우리 어떻게 나올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변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수가 없을 만한 두 단원인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만 학교 프린트를 내주었어요. 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행렬입니다. 행렬 같은 경우에 이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교육과정의 행렬과 내용들이 변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역행렬과 같은 단원 부분들은 빠졌고요. 그리고 케일리 밀턴 정리 같은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면 쓸 수 있게 하는 학교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019는 그러지 않고 교육과 외 과정을 수업 중에 언급하지 않았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프린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저는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행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연산, 덧셈 뺄셈과 실수배 그리고 곱셈 정도만 얘기를 했다라는 점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행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리뷰를 해보게 될 텐데,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당연히 범위는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부터 행렬이고요. 문항수는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선택형 15문항 70점, 그리고 단답형 5문항 6점짜리씩 해서 30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서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술형 없이 단답형과 선택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학교 프린트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행렬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다. 왜 이걸 굳이 따로 빼서 얘기를 하느냐. 4가지 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행렬, 그리고 이 4단원 중에서 가장 이제 학습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양이 적은 단원이 행렬입니다. 하지만 행렬에서 문항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서 문항별 난이도와 문항별 단원들 확인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의 표입니다.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의 문항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입니다. 6번, 그리고 9번, 13번, 그리고 단답형 1번. 이 중에서 변별이 될 수 있을 만한 문항은 13번과 단답형 1번 이렇게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학교 프린트에서 내준다.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등식의 경우에는 1번과 2번,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틀리면 안 되겠죠. 기분을 좀 탄탄히 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14번과 단답형 5번 이렇게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프린트에 연계된 단원에서는 8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생각보다 문제의 양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문제씩은 틀리면 안 되는 문항, 그리고 변별력이 있을 만한 문항들은 물론 학교 프렌트에서 가져왔지만 두 문항씩만 존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사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학습 부담이 큰 단원이었죠.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4, 5, 그리고 7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단답형 3, 4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답형 3, 4와 앞에 있는 문항들의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답형 3, 4는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들 문제 푸는데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만한 그런 문항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항들이 아니면 사실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했느냐, 중간 난이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3등급 정도를 이제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은 어떻게 했느냐, 역으로 행렬에서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렬이 굉장히 적은데 원래 문항수가 적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번 보시면 3번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8번 나왔고 10, 11, 12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번, 단답형 2번 이렇게 7개가 나오다 보니까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중간 난이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아마 변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행렬의 문항수 증가로 아마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생각하기론 다른 학원이나 다른 형태에서의 선생님들께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더 주목해서 봐라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문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019 13번, 이번 13번 단답형 선택형 중에서 꽤 뒤에 있었던 문항이죠. 하지만 이것도 학교 프린트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다. 숫자만 하나 조금 바꾼 형태이고요. 이 문항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아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있었던 문항을 풀어보지 않았다면 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만한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학교 프린트 풀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를 좀 잘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틀리지 않을, 그러니까 이 문항에 대한 점수를 얻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항이다. 보셔야 될 것은 변형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항, 절대적인 난이도는 아마 거의 가장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문항이고요. 그런데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내용조차도 다른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조금 집어넣은 형태이고요. 문항 푸는 방법 자체도 이제 이 그대로 학교 프린트에 있는 20번 문항 그대로 쓰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교 프린트를 내준다고 하면 그거에 집중을 해서 변형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 자체는 제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단답형 3번 문항입니다. 저는 이 문항의 난이도를 상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봤을 때는 그림도 단순하고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케이스 나눠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인 색칠하는 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누지 않거나 2개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3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거에 먼저 캐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타임컷을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공통수학2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어느 학교나 다 동일합니다. 공통수학 1보다는 이제 공부량이 좀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 1년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한다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2학기로 옮겨가면서 학습 부담이 굉장히 늘었죠. 그럼 이 학습 부담을 언제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그 직전에 있을 방학, 여름방학이 될 텐데,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보다 많이 짧죠. 최대로 끌어봐야 4주입니다. 4주 동안에 얼만큼의 학습량을 늘려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것이냐가 이번 2학기 내신의 큰 이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도 사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2학기로 넘어가면서 경우의 수가 1학기로 들어왔죠. 그럼 경우의 수에 있는 어려운 문항들이 다 넘어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제 2학기 내용에 있는 집합, 함수와 연계된 문항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 문항들은 2학기에 그대로 남았죠.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대부분 함수에 몰려있는, 함수와 연결되어 있는 문항들에 몰려있는 것을 봤을 때
이 고난도 문항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던 그 경우의 수 내용들을 잊지 않고 그때 다시 써먹을 수 있느냐가 아마 2학기 내용들, 2학기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는 2학기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인 거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원들, 이번에서는 행렬인 거고요. 아마 다음 시험 범위 2학기 내용에 있는 공통수학 2에서는 무리함수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평면좌표, 그리고 명제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단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저와 함께 여름방학 같이 공부하고, 시원한 곳에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